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린 동글동글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 잘 몰라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어려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On the road 24시간이 아까워 Big noise everything brand new 어렸을 때처럼 바뀌지 않는 걸 찾아 나섰단 말야 왜냐면 그때가 더 좋았어 난 So let me go back Time machine 타고 go back 승호가 좋았을 때처럼만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청춘까지 뺏은 현재 탓할 곳은 어디 없네 22세에게 너무 큰 벽 그게 말로 하고 싶어도 어려웠어 가끔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불가능하단 건 나도 잘 알아 그 순간만 고칠 수 있다면 지금의 나는 더 나았을까 달려가는 미터기도 올라가 기사님과 어색하게 눈이 맞아 창문을 열어보지만 기분은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손을 밖으로 쭉 뻗어 흔들리는 택시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해 방 안에 있는 내 집안에 손에 있던 짐들은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계속 달려가 언제쯤 끝날지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I'm on a TV show You'll never even know 사실 얼마나 많이 불안했는지 정신없이 돌아서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어 들리나요 여길 보란 말이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네,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엄조원입니다. 오늘은 누가 청해 주셨죠? 아, 우리 가족 쭌쭌형님 네. 매일 오시는 분이죠. 소코도모의 회전목마 피처링 자이언티 그리고 원슈타인이 함께 해준 원슈타인은 곡입니다. 알죠. 원슈타인 알죠? 울면 뭐하니 나왔던 이거밖에 몰라. 조심스럽게 항상 물어보는. 아니 이 신청곡 소개할 때 떨린다니까요. 아, 또 떨리죠? 선배가 물어보면 나 또 거짓말할 수도 없고. 아니지. 근데 오늘은 안다. 오늘은 안다. MSG 워너비.
그렇죠. 네. 맞아요. 저 거기 좋아했어요. 원슈타인이 나왔었죠. 근데 요즘 WSG 워너비 하잖아요. 네. MSG 워너비에 비해서는 약간 화제성이 떨어지는데 조금 그렇죠. 조금 아쉬운데. 그 캐릭터가 약간 그래도, 약한데. 많이 근데 사랑해 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에 이상하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아 이렇게 말해야 얘기하면 돼요. 또 지금 현 롤머 팀이 조금 서운해하니까. 네, 조심해서 말해야 화이팅 돼요. 화이팅! 네. 네. 자, 제 눈에 띈 뉴스 그리고 하나 보겠습니다. 아주 한마디만 하고 댓글 하나 갈게요. 볼게요. 이 데드 크로스님 한번 여기 전화 출연 시키면 안 왜, 돼요? 왜? 싸우고 싶어요. 탈모. 네. 근데 기분은 안 나빠요. 제가 탈모가 아니라서. 만약에 진짜 탈모였으면 대판 싸웠을 것 같아. 아유, 왜? 아니, 기분이 뭐가 나빠요. 뭐, 아니 근데 진짜 탈모인한테 탈모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렇죠. 저는 아닙니다. 네. 기분 안 나빠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원 씨 머리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막 많지는 않은데 이거 궁금해. 왜 자꾸? 뜬금없이 아니 왜 그냥 맨날. 하시는 말씀이지. 그런가? 그럼요. 네, 우리 데드 댓글에 크로스님. 댓글에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는 걸 보니 댓글보다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한테 신경 쓰는 거죠. 우리 열혈 청년. 여론을 청취하는 거죠. 아, 열혈 청년. 가시죠. 데드크로스님이 욱하는 걸 보니 탈모 맞군. 옆에서 지금 정철진 평론가께서 빵 터지셨어요. 와 졌다. 웃겼어. 네. 네. 가발 아닙니다. 네. 미스 대대님. 비비님이 관심 표현이래요. 그냥 삐까 신경 번쩍님은 끕시다. 그냥 삐까 번쩍이. 그래요. 무슨 이런 걸 정답입니다. 신경 씁니까? 그냥 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그거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는 아직 내공이 약한 열혈 약해, 청년입니다. 약해. 30대거든요. 네. 네. 낮에 눈에 낮에 띈 뉴스는 한 개만 보는 눈에 날이죠, 띈 뉴스 오늘은. 가시죠. 네. 자, 한 고깃집에서 환불 행패를 부린 모녀 손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의정부 지방법원 공갈미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 손님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모녀는요, 지난해 5월 한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고는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을 문제 삼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뭐죠? 왜요? 옆 테이블 왜?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는데 회방했다. 뭐 이런 음식이 거였대요. 이상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 식당 주인이 이 CCTV 사진이랑 이 통화 내용이 녹음된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 사실이 또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녀 옆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그것과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너 내가 다음에 가서 가만 안 둔다. 주말에 한번 엎어봐. 이러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식사 대금이 32,000원이었대요. 또 식당이 방역 웃음이 나온다. 수칙을 헛웃음이.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걸 또 담당 지자체에 신고까지 했고요. 온라인에 글도 올렸어요. 하지만 시당국이 맞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식당은 다 가림판 다 제대로 치고 있었고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있었고 모든 직원들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고 오히려 이 항의한 모녀 중에 이제 어머니, 모친이 마스크를 안 쓴 채 항의를 하는 장면이 CCTV에 다 포착도 됐다고 합니다. 법원은요 모녀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다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또 피고 중에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이것을 다 참고해서 판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조금 더 자주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네.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죠. 그냥 뭐 네. 손님은 왕이다 아닙니다. 좋은 손님이 왕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손님은 네. 왕의 반대죠. 뭐 배달 불편하진 음식 않겠습니다. 시키고 돈 안 내고 먹튀하는 거, 그리고 뭐 자작극 벌여서 환불 요구하는 거, 뭐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환불 요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32,000원 안 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범죄니까 제발 좀 이러지 마십시오. 댓글에도 팩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들은 안 늙냐고 파운드리님 하셨고 네, 전문적으로 저러는 사람들이 있대요. 상습적인 있죠. 서영찬님. 트집을 잡아서 돈을 안 내려고 네. 하는 거. 세상 쪼잔하다. 네. 그 돈을 특징. 안 내실 거면 시키지 마시고 식당에 가지 마십시오. 네. 자영업자들도 지금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약간 지장군이 오늘 조금 분개했고요. 네. 야, 또 네이밍 나왔어요. 네. 우리가 엄지 커플로 네. 불렸잖아요. 네. 근데 엄지철. 엄지철은 네. 뭐예요? 아, 엄지철. 와, 야, 좋다. 목요일은 엄지철입니다. 네. 가시죠. 얼른 네. 가시죠. 네, 엄지철이 제철입니다. 네, 8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엄지철이 제철입니다에 우리 지원 씨가 빵 터졌어요. 아, 네. 사회생활 하는 겁니다. 네. 선배 농담에 웃어드려야죠. 안 웃겼어요? 아, 너무 웃겼어요. 죽었어요. 개그가 되는 기자 지영훈입니다. 네. 리액션이 되는 아나운서 엄주원 아나운서. 구독자한테 자, 혼날 것 같아. 알아두면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합니다. 정철진, 엄지철, 정철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웃고 떠들었지만 경제 상황은 아주 그쵸. 녹록지 엄혹합니다. 않아요. 이럴 때 아닙니다. 네, 이럴 때가 맞아요. 아닙니다. 오늘은 환율 얘기부터 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 원달러 확률 마감치가 1,302원. 아. 그래도 어제보다 4원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1,300원 여전히 넘어 있는 300원이 상태입니다. 웬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말입니다. 그나마 굉장히 괜찮은 이제 네, 그런 날이다 오늘은 나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왜 이렇게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환율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크게 일단 두 가지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시죠. 두 첫 가지. 번째는 달러가 갖고 있는 속성. 달러의 뭐냐? 달러는 안전자산이다. 기축통화. 기축통화다. 그렇죠.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음. 세상이 엄혹할 때, 또 미래가 불투명할 때, 그리고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시 될 때 사람들은 마지막에 찾는 자산이 뭐냐? 이제 달러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데 어떨 때는 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석유도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다 제낀 거예요. 달러가 예, 달러가 왕이다. 다 금제 껴, 석유제 껴, 애플 주식제 껴, 달러가 자는 이게 갖고 있는 달러 강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네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과하다고 봅니다. 네. 이건 옛날 미국 얘기, 옛날 달러 얘기지. 현재로서는 달러 대단해. 여러분 미국 빚이요. 한 30조 달러예요. 네. 미국이 갖고 있는 빚이 한 4경 원 정도가 되는 그런 나라, 빚쟁이 나라입니다. 미국도. 그러면은 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느냐? 저는 두 번째 이유를 좀 찾고 싶은데요. 네. 달러라는 가치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달러 인덱스. 상대의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 어떠냐라는 가치로 또 평가가 됩니다. 우리 원 달러 환율도 네. 달러와 원을 비교해서 그쵸. 누가 그렇죠. 세고 누가 약하냐를 그렇죠.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이 상대 통화들을 보면 유로화가 비중이 가장 크고요. 유로화. 그다음에 파운드와 엔화, 네. 뭐 스위스 프랑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음. 지금 이 두 개가 큰 문제예요. 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첫 번째가 유로, 두 번째가 엔화입니다. 네. 엔화는 엔화 약수 엄청 많이 얘기해 드렸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강해지는 돋보여진 거군요. 거고 네. 최근에 나온 거는 유로화가 완전히 지금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로가 1999년에 첫 등장을 네.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거의 달러보다 늘 위였어요. 맞아요. 뭐 1대 뭐 1.3 뭐 네. 이렇게 하고 월드컵 때 잠깐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늘 높았는데 지금은 거의 1대1 1대1. 파레티까지도 왔고 더 떨어지면 이제 유로가 더 달러보다 싸지게 되는. 그러니까 왜 최근에 달러가 강해졌는가? 우리 원달러 환율은 왜 올라갔는가? 왜 원화 약세되고 달러는 저렇게 강하는가? 저는 막 그 어려운 시기에 안전자산 찾아서 달러야 뭐 이것도 있겠지만 그 상대 통화들 특히 엔화, 유로화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상 달러는 계속 강해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요동을 쳤다. 이게 가장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살만한 외화가 달러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외화를 예. 사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 자막에 상단 1,350원도 열어둬야라고 지금 저거는, 전해드리고 네. 있고 오늘 많은 기사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 네. 지금 KDI도 그렇고 우리 정철진 평론가도 그렇고 1,400원까지 보신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는 얘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KDI에서 지금 1,400원 간다는 그 보고서 때문에 한번 저 보고서 쑥대바지 때문에 났고요. 난리가 났던 거죠. 저도 네. 난리가 났고 오늘 오전에 뭐 환율이 요동치니까 뭐 증권사들에서도 이제 막 1,350원, 뭐 1,380원 막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본다면, 우리 환율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본다면 IMF 때 여기에서 2,000원을 갔어요. 여러분. 네, 2,000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원화가 이렇게 좀 강해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1,600원을 갔습니다. 네. 그러나 같은 위기였어도 우리가 2,000원은 안 갔잖아요. 그래서 1,600원이에요. 그 다음은. 그리고 언제 또 힘들었느냐? 코로나19 터졌을 때 1,300원을 한번 살짝 갔다 왔어요. 맞아요. 그럼 2,000, 1,600, 1,300. 그래서
쭉 걷고 네. 저는 이번에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뭐 경기 침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1250원 요 라인에서 네. 이거를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아. 뚫려버렸죠. 그렇죠. 그 1250원에서 추세를 깨고 얘가 지금 1300 뭐 11원도 갔다가 장중에서는 뭐 20원도 갔다가 지금 오늘 1300원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빠르게 다시 이 1250원대로 떨어지지 못하면 새로운 추세가 나가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면 뭐 KDI가 말하는 것처럼 1400도 가겠죠. 그러나 또 원화가 더 약해질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보시니까 예, 더 뭐 원달러 환율 더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우. 저는 7월은 봐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이번 달. 예, 이번 달에 7월 일단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뭐 좀 이따도 뭐 유사한 질문 뭐 유로와 엔화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7월에는 세 가지 이벤트가 빰빰빰 있습니다. 세 첫 가지요? 번째 다음 주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어서 그렇죠. 금리 결정을 하게 네. 되는데 하는 금리 결정. 예, 금리라는 게 결국은 해당국의 뭐 돈값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수록 해당국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자가 올라가니까 돈이 쌓이는 거죠. 인기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네네네. 다시 원화를 찾는 수요가 있겠지 해서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고 나서 그러니까 네. 0.5%포인트를 올리고 났을 때 네. 원달러 환율을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ECB 네. 유럽 중앙은행이 또 금리 결정을 하는데 아. 이제 이번에 소폭 올립니다. 0.25%포인트를 올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어떻게 할 건가를 봐야 되고요. 마지막 주가 미국 FOMC 회의가 있는데 이건 거의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올린다 하더라도 좀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달러 환율만큼은 지금 뭐 올라가신다는 분들 1,400원 뭐 외치고 있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7월 기점으로 떨어진다. 조금 꺾인다는 저는 꺾인다는 쪽이거든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각자의 그 전문가들 의견이 다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MF 전에는 800원대도 있었는데 900원대도 노무현 정부 때가 말입니다. 900원대까지 900원 그러니까요. 초반도 갔었죠. 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워낙 강세였는데 지금 이제 1,310원이 됐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당국이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당국은 지금 뭐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방어하고 있어요. 네, 방어하고 있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뭐 한 달 새에 1조 가까이 줄어들었다. 뭐 90억 달에 보셨잖아요. 네. 이제 알게 모르게 방어를 한 겁니다. 방어는 지금 달러 값이 비싸지고 원화 값이 싸지니까 달러를 때리고 달러를 팔아가지고 얘를 죽이고 이제 원화를 사면서 환율을 어떻게든 지금까지 이제 방어를 해온 건데 네. 이 환율 방어라는 게 좀 위험한 구석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한다는 소문이 들려지면 그럼 또 안 되잖아요. 투기꾼들은 네, 더 들어옵니다. 더 들어오고. 예, 환투기꾼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이거든요. 이 환투기꾼은 그 역사를 끌어올라가면 언제냐면 그 성경에 그 예수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한번 막 상을 뒤엎고 채찍질했던 네.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바로 유태인 환전상이거든요. 거기까지 한정꾼들. 올라가요? 예. 네. 그때부터 이 악질적인 이 투기꾼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네. 이 환투기꾼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아주 진짜 사악한 그리고 사람들이에요. 그걸 또 정부가 한다고 하면 네. 다른 나라 정부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환율을 네. 또 네.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도 네.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화 수합이에요. 네. 네, 통화 수합이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왜 환율이 또 이렇게 들썩였나를 보시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1,300원 네. 한번 가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달러 강세가 나왔을 때 그때는 미국 연준이 무슨 일을 했냐면 야 이러면 진짜 세계 경제 위태해 주니까 네. 알아서 달러들을 다 수합을 다 맺어줬어요. 맞아요. 그 뉴스 찾아보시면 네. 나오고요. 우리도 그때 이제 2년간 6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통화 수합을 네. 맺어줬습니다. 그거 체결되고 음. 안정되고 주가 이제 V자 반등이 나온 건데 그때 맺었던 600억 달러의 단기 통화 수합이 언제 끝났느냐? 알게 모르게 끝났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올해 3월 30일 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달러 통화 수합 단기 코로나 때 맺었던 게 끝나자마자 어디선가는 들어왔고 원달러 네. 환율은 다시 저렇게 지금 고공행진을 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달러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하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예, 하고 싶다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중시학과 교수 중에서 가장 정치와 경제가 정치적인 거. 정치적인 거 몰려 있는 행위가 통화 수합이라는 건데 이제 미국이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좋죠. 하면 좋지만 여기에서 뭐 그걸 우리가 뭐 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바랄 것은 이겁니다.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가 뭔가 좀 해줘야 돼요. 뭐 일본은 완전히 뭐 그냥 가라고 하고 이제 엔화 약세로 가라고 하고 유로존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고 네. 그 사람들도 살기가 힘든데 유로화가 더 약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입 물가가 엄청 오르겠죠. 아. 유럽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로존도 저렇게 유로화가 초약세가 되도록 두면은 안 되는데 지금 유럽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느냐. 독일 같은 나라는 올려도 벌써 올렸죠. 금리를. 네, 프랑스도 올려도 됩니다. 근데 금리를 올렸을 때 타격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생각나시죠? 네.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국채 또 널뛰입니다. 예. 급등하고 또 흔들리기 때문에 유로존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가르드 총재가 아무 짓도 못하고 그냥 낑낑대고 있는데 저는 이때는 이제 유로화가 뭔가를 해줄 때라고 보고 있고 이제 유로존에서 금리 올리고 나서 앞으로 통화 정책에서 뭐 유로화 양적 완화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유로화가 이제 급반등이 나게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가 꺾이는 좀 이런 시나리오를 현재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어한 거라고 하시니까 빛골 소녀님이 방어한 게 이거냐, 방어 의미 없다. IMF 경고는 이미 위기가 온 거라는 거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네. 급 성경 공부했다는 제이님도 성경까지 올라갔다는. 네. 아, 주식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네. 오늘 외국인이 그래도 좀 샀어요. 네. 코스피도 1.84% 올라서 2,334. 그러나 외국인이 상반기에 한국 주식을 판 게 17조? 네. 17억이 아니잖아요. 17조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우, 기관도 왜 이런 거예요? 팔았고 한 20조를 우리 개인이 이제 다 받은 상반기였습니다. 네, 올해 네. 이제 1분기가 됐었는데 그럼 외국인은 왜 파는가? 음. 이제 기본적으로는 환율이죠. 음. 뭐 여러 차례 여러분도 설명하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는 건 우리나라 주식은 원화로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화 자산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네네. 환율이 뚝뚝 떨어진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의 가치가 원화 약세는 뚝뚝 떨어지니까 이걸 왜 들고 있습니까? 환차손이 나는데 미리 파는. 팔아야죠. 이제 그래서 환율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복합 인플레이기는 하지만 원자재가 올라가는 비용 견인 인플레 측면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공무역,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되파는 네. 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입해오는 이 원자재 가격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수지 타산이 안 맞게 되고 그렇죠. 무역이 깨지게 되는 그럼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이제 이 기조고 이게 귀신같이 또 맞아 떨어져서 네. 올 1월부터 6월까지의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103억 달러. 맞아요. 네. 역대 최대. 역대 최대고요. 네. 2위가 언제냐? 1997년 1월부터 6월. 그러니까 1997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잘 기억하죠. 사회 초년병이었으니까. 네. 3월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4월부터 하다가 통계가 나왔는데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상반기에. 그러다가 이제 그해 7월, 8월, 9월, 10월에 무너지고 그 시기가 바로 그 유아인 씨의 국가부도일 나와가 그렇죠. 국가의 날 그래서 아예 환율이 오르고 있어 뭐 이렇게 네. 막 고개 숙이고 막 달러를 사야 돼 그 시기였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적자 폭이 더 커졌고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주식을 팔았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도 안 좋은데 환율까지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네. 펀더멘털 자체가 좀 흔들리니까 안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매력이 없을 텐데 네. 환율 고공행진까지 계속된다면 네. 돌아올 이유는 전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코스피도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어디였죠? 막 대신증권 뭐 네. 2050 얘기하고 막 그랬으나 하나만 보시죠. 원달러 환율. 예. 이거가 우리 앞서 이제 많은 분들 막 1350원 말씀하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빠이빠이 할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귀환 조건은 이 달러 강세가 깨져야 된다. 꺾여요. 네, 꺾여야 된다. 네. 이게 필수 조건이고 빨리 1200자 보고 1250원 밑으로 그냥 확 와서 다시는 위로 가지 못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다, 살 거야 말 거야라고 뭐 이게 마치 무슨 예측 무릎팍도사처럼 할 필요가 없죠. 환율이 계속 오르면 외국인 떠나는 거고요. 여기서 환율이 안정이 되는 달러 강이, 달 강이 깨지면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 네네. 복지혁 님이 질문 주신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외국인 매도가 더 강하냐. 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셨어요. 강하고 그러니까 원화 약세 폭도 더 셉니다. 네. 어. 그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보다도 우리가 약세 폭이 훨씬 더 큰 게요. 네. 인도네시아는 자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비용 견인 인플레에서는 그쪽 나라는 좀 해주는 거긴 거예요. 자원이 근데 있는 나라니까 석유도 나고. 예, 호주보다도 우리의 약세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동일기간 달러 인덱스가 5% 올랐다면은 우리는 한 6% 더 약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숨은 비용 견인 인플레. 예, 그런 좀 사연들이 있어서 네. 또 주식은 왜 더 파느냐? 그 네. 이유는요. 역설적으로 개인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개인들은 깡이 좋고 이거를 이제 턱턱 받고 우리는 한번 좀 이 소위 말하는 좀 뭐죠? 좀 씩씩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팔면 우리가 또 대놓고 받고 좀 네. 좀 그렇잖아요. 그 우리 동학 운동 맞짱 뜨죠, 우리는. 그래서 실은 더 매를 맞는 측면.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물량이 될것 같아요. 나와도 팔겠다는 물량이 나와도 누가 받아주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건데. 보면서 팔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싸게 그렇죠. 팔지 못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보면서 파는데 우리는 어느 또 정도 금액에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나오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주 뭐 하는 금리 또 다다음 주 뭐 유럽 네. 뭐 그리고 FOMC 상황을 보자 이달을 근데 보자 이런 말씀 여기서 주셨어요. 코스피 하단 한번 짧게 하고 네네. 국채로 넘어갈 텐데 네네. 지금 이제 2050이라는 대신 증권에 그러니까요. 진짜 뭐 어마어마한 이제 바닥 지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는 지수는 거기까지는 안 보시잖아요. 전 2270 라인. 2270. 2270 라인. 왜 2270, 80 라인을 왜 보느냐면 네. 그동안에 잘 보니까 2290, 2280 요때만 되면 기관들이 죽자사자 달려와가지고 다시 얘를 끌어올리고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2270과 요 80 라인은 기관들의 레드 라인인 것 같아요. 네. 기관들의 로스컷이 나오는 딱 구간대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거기만 오면 막 진짜 사력을 다해서 오늘도 막 2320까지 또 땡겨오고요. 올렸죠. 또 떨어뜨리면 다시 끌어올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유. 일단 저는 국내 기관의 힘을 믿어보고 예, 물론 여기서 외국인들이 작심하고 기관까지 털어먹겠다 하면 이제 뭉개버리겠죠. 2270 라인을. 그러나 저는 일단은 요 2270, 80 라인에서 일단은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바닥에 갭이 크네요. 2050이랑 2270. 대신증권요? 네. 근데 그 모르지만. 지난주에 왜 신호 3개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나오는데 왜안 언제 나오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죠. 네. 그 신호 세계가 이제 그럼 아직도 급락할 때 바닥이 아닌 건 거죠? 그래, 네. 아닌 네. 거죠. 그러나 네. 오늘 같은 이제 그저께 모습도 그랬었는데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실은 외국인이 이끌고 외국인이 잡아 끌고 이끌어가는 모습은 네.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가 예행 연습은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보시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사실 외인이 사면서 끌어올리는 네. 이때 개인은 물량을 던지고 예, 그런 수급의 패턴 하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제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에는 물가, 그다음에 금리,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네. 이제 3중고가 1단, 2단, 3단으로 갈 거라고 그러셨는데 올해 들어서 장단기 금리 역전 네. 이것도 우리가 한 몇 번 많이 얘기했었죠. 했죠. 네. 세 번째 나왔습니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거의 경기 침체가 거의 메이드 된 것 같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 역전 여러 차례 했으니까 오늘 시기관계상 안 하는데 또 나왔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죠. 네.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채권금리, 시중금리도 뒤따라 올라가는 게 우리는 기본으로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의 시중금리라고 불리는 미국의 10년 만기 네. 국채금리가 3.3까지 가다가 지금 꺾였거든요. 네. 3%도 깨지고 뭐 2.8에서 다시 2.9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 국채 10년물은
금리는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느냐. 이거는 진짜 종합 예술이에요. 네.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라면은 뭐 10년물 금리도 올려야겠고요. 기대 인플레가 올리면 올리겠고요. 누가 10년물 채권금리를 많이 사주면은 또 금리는 떨어지겠고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를 잡자면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일단 경제 성장률이 꺾이고 상당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요번에 세 번째 금리 역전 장단기 나오면서 일단은 경기 침체는 가야 된다. 라고는 일단 그 신호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유가도 폭락을 했던데 이게 물가 낮추는 효과가 있을 테니 뭐 좋은 좋은 것처럼 거 아니냐. 보는 시각도 있지만 네. 이 폭락의 이유가 이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 아니겠어요? 네. 그럼 또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뭐 하루에 뭐 8%, 막 9%까지 떨어지고 네. 해가지고 유가를 폭락을 시켰는데 기본적으로 폭락이 된 이유가 수급에 뭐가 개선이 나와서 그렇죠.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라고 와서 선물을 때리고 가지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해결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예, 해결이 근본적인 아니구나. 해결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산유국들이 석유 내다 물량을 팔아주는 풀어주는 거고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렇죠. 사태 해결되는 네. 게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가는 또 꿈틀댈 수 있다라고 계속 보는 쪽이고요. 예. 그래서 저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고 또 오늘 뭐 뉴스도 막 댓글이 저는 이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와서 놀랐는데 OECD 사무총장이 뭐 사망하셨거든요. 네. 사망했거든요. 모르세요? 네. 예. 근데 OECD 사무총장이 되게 엄청난 위치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사망했는데 거기 댓글이 네. 막 어마어마하게 달린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셨나? 막 음모에 음모론을 막 하고 막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국제 유가는 뭐가 잘 돼서 지금 떨어진 건 아닙니다. 아닌 거죠. 예, 하고 뭐 수요가 줄어들 거야라고 해서 국제 유가가 떨어졌지만 이건 또 수급을 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유가발 인플레이션은 아직 해결은 안 됐다. 그렇죠. 예. 이게 침체가 오면은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거니까 공산품 생산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유가가 폭락한 건데. 네. 근데 그러면 네. 지금 정 선배 말씀하신 거는 인플레이션도 계속될 거고 네. 경기 침체는 분명히 올 거고. 네. 그럼 증시도 계속 안 좋을 네.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두 가지 모델을 보고 있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이제 인플레는 못 잡죠. 하고 금리도 올라가죠. 네. 이러다가 좀 경기 침체는 이미 반영이 됐죠. 그럼 이제 주식시장은 계단식 이제 하락이 네.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좀 요즘에 많이 보는 것은 뭐 사람이 본 걸 말한다고 제가 이제 2006년, 2007년 그때 이제 여의도 출입 기자였었고 네. 2005년, 6년, 7년, 8년에 코스피가 하여간 400부터 2200 갔다가 이게 다시 900 네. 가는 거를 이제 현장에서 보셨죠. 봤었는데 2006년에도 되게 희한한 현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기준금리를 따박따박 올리고 있었고 네. 인플레이션도 따박따박 올리면고 장단기 금리 역정 나오면서 경기 침체라고 해서 그때도 국채금리가 꺾였거든요. 네. 그런데 느닷없이 2007년에 주식이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에도 여러분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온다고 주가가 바로 폭락하지 않고 라스트 버블을 치고 떨어진다라는 그거를 또 제가 놀란 게 어떻게 그런 것까지 요즘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막 들어가라. 막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버블을 한 더 번에 주고 버블이 싶다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불꽃을 태울 때 예. 들어가라 그래서, 이거지.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2006년식이라면 인플레도 계속되고요. 기준금리 인상도 계속되고 경기 침체를 향하고 있지만 주가는 2006, 올랐던. 2007년에 실 주가가 한 번 더 랠리를 펼쳤었던 그러니까 네.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면 주가 폭락이야 맞죠. 네. 결국은 또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 과정은 신도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루하루 원달러 환율 떨어지는지 달러 약해지는지 외국인들 돌아오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죠. 딩그리님은 네. 저런 거에 속으면 호구라 그러셨는데 또 성소피아님은 정철진을 금융감독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와우. 좋습니다. 와우. 오늘 제가 본 동접자 최고예요. 정철진을 6,300. 한국은행장에 64명. 추천합니다. 네. 네, 오늘 맞지 않아요, 선배? 왜냐면 정 선배의 아주 너무 재밌게 보시나 봐요. 명쾌한 분석과 네.
저의 개그와 네? 주원 씨의 리액션이 아니, 저는 원달러 환율 내일은 1200 보는 걸 네. 기원하면서 네, 예. 1200 일단 가기를 보고 가죠. 기원하면서 보고 기원하면서. 네, 그만큼 오늘은 이 경제 여기까지. 소식에 관심이 네,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안 나가시는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이. 오늘은 네. 자 1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죠.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200원 다음 주에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1250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네, 빠르게 하시죠. 6,400분이 함께 해주고 계신 프리데스크 퀴즈 아우, 보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뉴스데스크 톱은요 단독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그 사적 인연 아시죠? 논란 계속 나오고 있죠. 속보가 나왔는데 단독 취재 아이템입니다. 이 나토 순방에 이 윤 대통령 부부 지인 신 씨 동행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실 내부에도 서도 아 이거는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논란거리는 차단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두 차례 정도 여러 경로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묵살됐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내부 문제제기가 있은 다음에 신 씨가 순방팀에서 빠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 누가 최종적으로 동행하기로 결정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친인척이 대통령실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또 불거져서 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이 단독 기사와 함께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출연해서 현재 불거진 의혹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과정상의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코로나 6차 유행이 시작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백신으로는 이 6차 유행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백신을 쓰던가 개량을 해야 된다는 권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네, 이준석 대표 윤리위 결정도 지금 뉴스데스크에서 진행 확인하실 수 중이네요, 있습니다. 회의가. 네, 7시에 시작됐습니다. 네. 내일 다시 여러분,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